B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날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어제 무죄 판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실상 무죄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10년에 걸친 사법 리스크 털고 뉴삼성으로 거듭날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죄 판결 나왔어요. 네. 어떤 사안이었습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2015년으로 곳으로 올라갑니다.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에버랜드 주식을 갖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 그 제일모직과 합병을 우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삼성그룹의 그 지배권을 가지려면 삼성물산을 가져야 되는데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의 의혹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조직적인 부정 거래 행위가 있었느냐. 두 번째는 이걸 위해서 합병을 좀 쉽게 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경영권을 쉽게 안정적으로 승계하려고 시세 조정을 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 부정까지 했느냐. 요 세 가지가 주요 사안이었는데 지난해 2월 5일 날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을 했는데 요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의 사안을 19개 협의로 쪼갰어요. 아이고 많다. 예. 19개 모두 무죄를 받았어요. 전부 무죄. 예. 그래서 검찰이 항소를 했죠. 그래서 항소를 해서 검찰은 구형을 5년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 구형에 대한 항소심이 어디 있었는데 역시 법원에서는 19개 혐의 모두 똑같이 무죄를 받았어요. 네네. 근데 사람들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재용 회장은 감옥 갔다 왔는데 왜 또 이렇게 헷갈리시잖아요. 청취자분들께서 사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감옥 가고 사면을 받은 건은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그렇죠.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죄로 그 사건을 받은 거고 이번 사안은 다른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데는 이 세 가지 주요 사안을 가지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해서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이거에 대한 2심이 어제 무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회계 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서 전부 무죄를 받게 됐다. 회계 부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좋네요. 분식회계보다는 더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2심 판결이라서 검찰이 추가로 상고할 가능성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별로 결과가 달라질 것 같다라는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평가가 나온 겁니까? 보통 그 2심까지는 증거라든지 이런 사안을 가지고 다투죠. 그런데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이 기존의 증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 법리 해석을 제대로 했느냐를 하니까 보통 대부분에서는 큰 이변이 없으면 거의 뒤집어진 일은 뒤집어진 없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이어왔던 이재용 회장의 사법적 리스크는 거의 해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용 회장의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할게요. 명절 연휴 때는 해외 사업장을 찾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국내에 머물렀어요. 이번에 판결이 나오면서 이 회장 어떤 역할, 경영 복귀 작업, 본격화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핑계가 없어졌다. 그렇죠. 핑계가 없어졌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삼성전자가 최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내후외환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선 첫 번째 삼성전자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기술 본원적 기술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얘기가 컸고 실제 결과론적으로 지난해에 사상 처음으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위를 자리를 뺏겼습니다. 기술 본원적 기술력을 상실했다는 이 위기감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첫 번째 과제일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노조 파업을 겪었어요. 맞아요. 노사 갈등도 여전히 진행 중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외부적인 리스크인데 잘 아시다시피 좀 시끄럽죠.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했는데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서 지금 삼성전자는 미국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조금 지출 중단 이슈까지 생겼어요. 이런 경영 불확실성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다가 이미 삼성전자는
파운더리는 원래 이재용 2019년도에 예. 17%였어요 마켓 쉐어가. 지금 9%입니다. 더 떨어졌죠. 네. 예. 그러니까 TSMC하고 30% 이상 격차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웨이와 2% 차이입니다. 시장 경쟁력이. 이거 또 여러 가지 이런 내부 외환적인 위기에서 예. 지금까지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라는 말로 여러 가지 그렇죠. 회피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회피할 핑계거리가 없어졌다. 이제는 제대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승부할 것인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내후 외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환이 없을 적이 뭐 어디 있겠어요. 외환은 항상 있었던 거고 내후가 정말 문제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3월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죠. 예. 일단 책임 경영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4대 그룹 총수 중에서 유일하게 이재용 회장만 현재 등기 임원이 아닙니다. 예. 사실은 그 이유도 사법 리스크라는 핑계로 하지 이것도 않았어요. 예. 네. 이제 주주총회가 다음 달입니다. 지금은 주주 제안을 하는 이제 시즌인데 저는 이건 주주 제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책임 경영을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이 아까 말한 그런 어떤 내부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를 부활시킬 것인가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뭐 미전실. 네, 미전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전자는 이미 미전실을 가동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사업지원 TF가 여전히 가동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하시는 원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경영 진단실도 다시 복귀시켰어요. 그러니까 옥상옥 구조로 미전실을 가동시키고 있어서 저는 미전실 가동은 아직은 좀 부담스러울 것이다. 아하.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네네네. 있고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한종희 부회장이 지지난해부터 CES만 가시면 늘 M&A를 기자들이 묻죠. M&A 할 겁니까? 그러면 고려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만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좀 고민스럽다는 건데 이제는 핑계거리가 없어졌다. 이 부분에 대한 또 관전 포인트. 좀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대기업 집단 이렇게 재벌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옹호론 중에서 하나가 네. 그래서 오너십이 강력한 오너십이 여러 가지 우리가 난관을 해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아니라 말을 할 때는 그 오너십의 첫 번째는 비전 제시입니다. 그렇죠. 예. 방향 제시와 비전 제시가 네네네. 가장 크고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빠른 분이지. 결단력 예.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오너십 지배 구조의 강점이라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었다. 그렇죠. 회장 취임 때부터 1주년, 2주년 때도 없었고 신경영 3주년 때도 없었고 그리고 신년사도 없었습니다. 그럴 땐 기자들은 되게 답답해요. 네. 뭐 좀 하시지. 비전이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 투자자들과 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제는 메시지를 내놓을 때가 됐다. 그리고 방향성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네네. 급변하는 AI 시대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도 이야기해줘야 된다. 저는 오히려 이번 사법 리스크의 어떤 이 해지가 굉장한 부담감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전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거랑 등기이사가 아니고 미등기이사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법적 책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미등기 임원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기업은 이사회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사회 멤버가 아닌 사람의 입김으로 그 기업이 돌아가는 것은 일종의 비선 실시하고 똑같은 거죠. 네. 정상적인 구조는 분명히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이사회에서 이게 투명한 지배 구조를 외쳐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기업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사회 멤버가 돼야 된다. 그 이사회 멤버는 사내이사와 사회이사가 있다. 그러니까 사내이사 즉 등기문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만큼 이사들은 법적 책임도 집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 이들로서 맞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사가 등기 이사가 되면은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점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사법 리스크를 겪었던 10년 동안에 어찌됐건 변명거리가 있긴 있었잖아요. 이 사이에 SK하이닉스 한 수 아래라고 봤던 SK하이닉스에도 어떻게 따라잡혔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이번에 이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게 반전의 계기가 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어야 된다. 네. 예. 뭐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은 좀 두고 봐야 되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건 분명합니다. 일단 반도체 산업 전체의 트렌드가 크게 바뀌어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다음으로 이끌어갈 AI 시대의 격변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격변기에 리더로서의 결단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역할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AI 시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픈 AI의 샘 올트먼 회장 한국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전격적으로 방한을 했는데 카카오의 협업도 발표를 하고요. 최태원 회장과의 회동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해요. 국내 기업에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이거는? 기회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지만 뭐 설 연휴 동안에 딥시크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샘 올트만은 오픈 AI의 샘 올트만은 조급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폐쇄형으로 만들었더니 저쪽에서는 20분의 1의 돈으로 오픈 그렇죠. 소스로 예. 아예 오픈을 해버렸어요. 그동안 기고만장했는데. 자, AI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AI 시대 때는 누가 많은 동맹을 가지느냐가 핵심 경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AI는 데이터를 먹고 삽니다. 그렇죠. 네. 네. 샘 올트만은 한국과 일본을 중요한 파트너로 가지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AI를 이야기하지만 AI 바로 앞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AI 핵심은 언어 모델, LLM이라는 언어 모델을 그렇죠. 이야기했는데 예. 이거를 가진 국가가 미국, 중국, 한국, 이스라엘 4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국은 이미 이제 독립을 갔어요. 네. 그러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이스라엘은 뭐 미국으로 보면 끊어보면 한국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만나느냐. 저는 이재용 회장이 첫 번째 오늘 아마 저는 만날 것 같은데요. 샘 올트만을. 가능성이 있죠. 예, 예.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샘 올트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AI 이야기 많이 하지만 실제 그 앵커맨도 마찬가지지만 실생활에 그렇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저는 전혀 쓰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안 쓰는 분도 많고 특수한 분만 쓰고. 그런데 이게 실생활에 써서 활용도가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디바이스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샘 올트만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모바일의 다음은 AI 디바이스다. 그럼 디바이스 기기가 필요하겠죠. 네. 역시 디바이스는. 네. 그런데 보세요. 아이폰은 독립을 하고 있어요. 네. 에이전시를 이미 내서 그렇죠, 독립했어요. 그렇죠. 다음에 화웨이인데 화웨이는 중국 손을 잡겠죠. 남은 거는 삼성전자밖에 없다. 삼성전자 모바일 스마트폰하고 아마 협업하기 위해서 저를 만날 것이다. 네. 그리고 카카오는 왜 중요하냐? 가장 클린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AI는 빅데이터가 무조건 필요한 게 아니라 정제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요. 아하. 그냥 많기만 해서는 뭐 그렇게 안 된다. 네. 예. 근데 카카오는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와 협업이 서로가 필요했던 거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의 디바이스 가는 것도 같이 설계를 해야 되니까 예.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샘 올트먼 입장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꼭 만나서 사법 리스크도 어느 정도 털어난 김에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어느 정도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가보도록 할게요. 연초부터 기업들의 경영권 분쟁 소식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고려아연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 결국엔 법정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죠? 네, 뭐 처음부터 법정으로 갔을 거예요. 네. 계속 이제 법정 진흙탕 싸움이 돼 있는데 지난 23일 날 임시주총회를 했어요. 네. 임시주총회에서 이제 이 이사회를 장악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 MBK에서 14명의 이사를 추천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려아연 쪽에서 7명의 이사를 추천했는데 현재 지분은 MBK 연합이 40%고 거의 39%고, 그다음에 고려아연 쪽은 4%밖에 안 되니까 이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7명 전원이 고려아연 쪽 이사
이사로 등재를 했습니다. 네네네. 이유는 뭐냐면 고려아연의 재무회장 쪽에서 아주 그 기발하다고도 할 수 있고 편법이라도 할 수 있고 꼼순지 신의 꼼수- 한순지. 네. 예. 하여튼 순환 출자를 이용해서 25%를 가지고 있는 영풍의 지분을 브레이크를 걸어버렸어요. 예. 근데 순환 출자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순환 출자 금지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해외 법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호주에 있는 썬메탈 코퍼레이션이라는 SMC라는 그 네네네. 기업이 고려아연의 자회사인데 이 자회사가 다시 영풍의 지분을 10%를 사버린 거예요. 네. 자, 영풍의 지분을 10%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을 경우는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법으로 들고 와서 네. 결국에는 MBK연합에서는 39%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중에 25%를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못합니다. 주총을 그렇네요. 때도. 예, 예. MBK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뭐 바로 들고 가겠죠. 바로 지금 사법 예. 모두 소송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공정거래법을 확인해 보니 해외는 외입니다. 법적으로 사실 문제가 없어요.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들도 통화를 해봤더니 방법이 없다. 그래요? 네. 지금 지금 신의 한 수가 제가 되는 대기업 분위기네요. 출자를 다 뒤져봤거든요. 예. 다 뒤져봤더니 해외 계열사를 통해서 순환 출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진로그룹이죠. 예, 예. 하이트 진로그룹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음. 앞으로 이제 사법부에서 어떻게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고려아연 쪽에 굉장한 브레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사실 더 있었습니다. 경영권 분들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일이 커지게 되면은 대표님과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